옛말에 술로 취하게 하고 그의 덕을 살펴본다 하였소. 오늘은 과인이 경들의 덕을 살피려 하니 경들도 과인과 뜻을 함께하기 바라오. 오늘 소굴속사장 추나집 발매일인데. 자, 그럼 우부승지 신지가 술자리에 익숙하니 잔 돌리는 일을 맡고. 예. 너네 엄마는 너 같은 거나 미역국 먹었대? 민태혁과 수영보가 함께 빼는 이는 없는지 잘 감독하라. 예. 고기 고기 먹고 싶다. 전하, 오태식이 큰 잔으로 5잔이나 마셨는데 아직 취하지 않은 줄로 아뢰옵니다. 집안 대대로 술을 잘 마셨으니 쉽게 취하지 않을 터. 신이 좋은 술을 준비할 테니 오늘은 파하고 다른 날로 다시 잡으심이 어떨런지요. 야, 내가 우스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명이 우스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시옵니다, 전하. 그런데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야, 걸쇠장구고 술 다 가져와. 오늘 취하기 전엔 한 놈도 집에 못 가. 오태식이는 바라는 배로 5잔 더 먹여. 전하, 똥 좀 까여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말에 술로 취하게 하고 그의 덕을 살펴본다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을 생각하고 각자 양껏 마셔라. 우부승지 신기는 술자석에 익숙하니 잔 돌리는 일을 맡길만 하다. 내각과 정원과 호조로 하여금 술을 많이 가져오게 하고 노인은 작은 잔을, 젊은이는 큰 잔을 사용하되 잔은 내각의 파란 은배를 사용토록 하라. 승지 민태혁과 각신 서영보가 함께 술잔 돌리는 것을 감독하라 하였다. 오태증이 만약 그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술잔을 사용하겠는가. 다시 큰 잔으로 5순매를 주어라. 정조실록 16년 3월 2일 첫 번째 기사. 아이, 뭐 우리 얘기가 실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 근데 그 정조 그 양반이 술을 엄청 좋아하긴 했다지. 아이, 신경 쓰지 마. 오랜만에 상영장 리뷰입니다. 사실 남산의 부장들은 굳이 리뷰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직 수행이 부족한지 또 어그로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생님, 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는 거니 자료조사야 미흡하고 틀릴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정도의 얘기를 했지 제가 언제 역사학 박사라도 되는 양 떠들었습니까? 세조를 사이코패스, 태종을 소시오패스에 비유했었는데 권위자는 고사하고 역사 강사 코스프레라도 했다면 이런 발언은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일반인이 썰 푸는 감각이니 이런 소리도 막 던지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시니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인이 일반인스럽게 위험한 조동아리 한번 조잘돼 보겠습니다. 어우, 나 변태인가봐.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왜 이렇게 좋지? 자, 그럼 이 영상을 영화 리뷰 오면 영화 얘기나 하라는 선생님께 바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제발 참고하세요. 엔딩 멘트도 녹음 화면 미리 작업해서 뱅크씬으로 쓰는 제가 이 고정 멘트는 매번 새로 녹음하고 새로 화면 만드는 이유가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감상을 존중해야 제 감상도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제가 어떤 멘트를 하건 여러분의 감상은 독자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절 믿고 보지 마시고 비판하며 보세요. 사실 연기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짧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인물 관계도가 복잡했던 내부자들에 비해 김규평의 포커스를 확실히 잡고 가는 작품이라 비중 있는 등장인물들이 적었는데 그 선택과 집중이 유의미할 만큼 이병헌 배우와 이성민 배우의 연기 대결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성민 배우는 메인 포스터에 얼굴도 안 나와서 약간 조심하는 건가? 영화에서도 비중이 적으려나? 싶었는데 싱크로율이 아주 그냥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예요. 캐릭터 성격상 공작의 리명훈이랑 겹쳐 보일 법도 하거든요.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 그런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계산적인 스타일이란 면은 비슷하지만 확실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성민 배우는 진정성을 잘 연기합니다. 은지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잖아.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잘 아는 배우죠. 리명호는 이 진정성이 처음엔 속을 알 수 없지만 가면 갈수록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숨겨야 했던 인간미로서 차츰 드러났다면, 박정희는 이 진정성이 상대를 속이고 오랜 기간 독재할 수 있었던 정치적 능력, 즉 같은 대사를 후반에 들을수록 점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가면으로서 기능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감독이 배우를 적극 활용하여 이런 연출을 뽑아낸 것이 아주 우수한 일이었지만, 배우의 연기 톤도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살렸습니다. 마지막에 김규평이 박정희를 죽이는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선 몰입할 수 있는 악역이 되어야 했는데 그 역할도 아주 훌륭히 소화해내고요. 이병헌 배우는 한국에서 그 정도 스캔들이 터지고도 탑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건 이 배우가 유일하죠. 정말 대체 불가능한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캐릭터나 플롯 면에선 솔직히 달콤한 인생이 많이 떠올랐어요. 충절을 다했고 오해를 통해 버림받게 되며 결국 주인을 무는 개가 되는 주인공. 재밌는 건 김규평은 전체적인 인물상은 냉철하고 차분한 이미지인데 하나하나 토파보면 꽤 다혈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탄했던 게 이 장면인데,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게 진짜 어려운 게 화를 내느라 감정은 폭발하는데 너무 분에 차서 오히려 남이 보기엔 어설프게 보이는 그 느낌이거든요. 이거 삐끗하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딱 맞춰서 마치 죽길 기다렸던 것처럼. 그 외에도 담뱃값 장면도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뜬금없어 보이기 쉬운 장면이거든요. 대사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지 않고 담배 찾다가 갑자기 꾸겨버리는 게 담배가 없나?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랜 친구를 죽이고 온 자신에게 돈이나 가져오라는 말에 변하는 미세한 표정과 반사적으로 담배값을 쥐었다가 복종하는 개가 된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그 급격한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현했기에 물 흐르듯 넘어갈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인물상을 아무런 위화감 없이 표현했다는 건 정말 연기적인 면에선 기묘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이병헌 배우 특유의 턱관절 연기도 두드러지게 활용합니다. 볼근육이 일렁이는 모습으로 이를 악물거나 감정의 절제를 표현하는 건데, 보통 표정 연기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보이는 서비스 같은 연기거든요.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표정을 안 잡고 윗구도로 찍어서 볼살만 보이게 찍은 장면이 꽤 됩니다. 애초에 그럴 요량으로 찍은 거죠. 이 두 배우의 경험만으로도 짐짓 지나치게 담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가 굉장히 팽팽한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좋은 배우를 쓴다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폭발로 마그마방의 압력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런 뻔하고 진부한 캐릭터를 배우 장난으로 넘기려는 게 아니라요. 연출력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겠네요.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인 이상 내부자들과 비교하면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만, 야 썰고 이거 하나 썰고 영화적인 연출력은 확실히 진일보했어요. 푸른 소금과 함께 송강호 팬심 테스트였던 마야광은 그냥 흑역사로 묻어두어도 좋을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조명이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되었어요. 더킹처럼 현란한 컬러감은 없지만 오히려 흑백의 대비감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잘 연출했습니다. IP가 풀리기 전이라 예제를 들 수 없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두 장면입니다. 첫째는 감청씬. 김규평의 안경에 빗물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마치 눈물처럼 보이는 연출과 아무도 없게 된 이 빈방에서 홀로 노래를 부르는 박정희와 감청 중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김규평. 상사의 보이지 않는 면을 보러 갔다가 정말 의외의 면을 보게 되는 장면은 규평의 고민을 관객에게 절절히 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엔딩씬도 정말 유려했어요. 여전히 최고의 마지막 10분을 꼽으라면 위플래시지만 그 다음은 라라랜드, 트루먼 쇼지만 남산의 부장들 역시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총이 망가져서 허둥대는 김규평과 순식간에 동료가 적유되는 아비규환. 역시 가장 인상 깊은 건 박정희를 죽인 뒤 뒤돌아서다 피웅덩이에 미끄러지는 모습이죠. 그전에도 그려왔듯이 김규평이 박정희를 죽인 이유는 반드시 대의를 위해서는 아닌 것이 강조됩니다. 죽이냐, 죽임당하느냐의 위치에 놓인 이인자의 공포 역시 여실히 그려졌고, 이 미끄러지는 장면을 통해 김규평을 영웅보단 나약한 개인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롱테이크를 통해서 이 당혹감과 불안감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했고 이런 혼란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턴 장면 역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연기로 보나 연출로 보나 정말 괜찮은 영화예요. 2020년에 첫 시작을 여는 작품으로서도 만족스러웠고요. 다만 이 영화에 높은 평점을 주지 못한 이유는 마지막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좋은 일 한 건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독재자의 임기 말년이고 저격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에서 당연하다면 당연한 수준이죠. 오히려 논란이 될 여지는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일 지경입니다. 영화는 초반에 픽션임을 상당히 강조하는 문구를 넣었고 박통처럼 성직위로 암시만 하거나 조연급 인물은 성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등 현실과 작품 간의 거리감을 만드는 소격 효과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김재규가 박정희의 눈밖에 나기 시작한 중요한 이유인 최태민 박근혜 이야기는 아예 등장도 없으며 김영삼도 최소한의 언급만 나올 뿐 비중은 없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역사와 크게 다른 김규평의 배경이나 작중 박용각, 실제 김영욱의 이야기를 변경한 점 등은 그냥 영화니까 영화로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굳이 전두환과 김재규의 인터뷰를 넣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비판하려는 건 영화에는 정치적 함의가 있어선 안 된다가 아닙니다. 영화만큼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매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잘 아니까 김지영 같은 작품에 거품을 물고 100분이 넘는 리뷰를 만들죠. 문제는 할 거면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작의 경우 1차원적인 묘사가 아쉬웠다면 남산의 부장들은 잘 쌓아온 픽션의 내러티브를 갑자기 현실의 녹취록을 틀어주며 마치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였다 라는 뉘앙스를 보인 것입니다. 전두환의 수사 결과와 김재규의 진술을 대비하여 배치한 것은 일순 판단은 관객의 몫으로 남긴 것 같지만 이미 2시간 내내 관객은 김규평의 감정이입을 하며 봐왔고 마지막에 금고를 털고 있는 전두환을 보여줬으니 그건 더 이상 판단은 관객의 몫이 아닙니다. 이미 노선을 잡은 거죠. 플러스 판단을 관객에게 맡기려는 뜻이었다 치더라도 이미 내용이 역사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와는 아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판단을 맡기고 뭐고 할 게 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관객은 김재규의 편을 들겠지만 그마저도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니까요. 만약 암살 이후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영화 내 쪽으로 해결했어야죠. 이병헌 배우는 충분히 그런 연기도 소화할 수 있음을 작품 내내 증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녹취록을 튼다? 이건 스스로 만든 소격 효과를 지우는 꼴입니다. 인터뷰가 흘러나오기 전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현실과의 차이점을 봅시다. 1026과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 소문이 많아서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 쳐내고 제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크게 거슬리는 것들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언급한 내용 중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고정해두겠습니다. 첫째, 김재규는 5.16 군사정변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혁명파로 몰려 감옥까지 갔다가 박정희가 구해줘서 풀려난 입장입니다. 그러니 작중 김규평이 혁명의 배신자를 운운하며 대의를 입에 담는 건 성립이 안됩니다. 둘째, 흔들린 우정은 허구입니다. 영화로 보면 박용각, 김영욱은 작중 김규평, 김재규와도 절친한 사이로 그에게 혁명을 제안했으나 박통에게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거된 것처럼 그려지죠. 역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영욱은 김재규와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재규는 김영욱을 만나러 미국에 간 적이 없을 뿐더러 편지만 2차례 보냈을 뿐이고 실제로 만나러 간 것은 윤일균이었습니다. 영화에선 코리아 게이트와 암살까지 40일간의 긴박한 사건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 김영욱이 코리아 게이트 참고인으로 증언한 것은 1977년, 1026은 1979년입니다. 무려 2년간의 공백이 있던 셈이죠. 셋째, 민주투사 박용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용각은 영화에선 마치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별다른 착복도 없었는데 버려진 인물로 그 이후 개심하여 대의를 쫓는 인물처럼 그려집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김영욱은 중앙정보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최장기 집권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요즘은 농담 삼아 마티즈 조심하라고 하지만 이때는 진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고문, 폭력, 박정희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쳐냈으며 김영삼에게 질산 테러로 암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 단순무식하면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는데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남쪽엔 나르는 돈가스, 북쪽엔 치즈 돈가스, 남북 정상회담 때 메뉴 고민은 안 했겠네요. 아무튼 이 김영욱의 폐악질이 어찌나 선을 넘었는지 박정희가 대통령을 더 해먹겠다고 3선 개헌을 시도하자 결사반대하던 야당이 내놓은 조건 중 하나가 김영욱 해임이었을 정도입니다. 박정희도 이에 동의하며 이때 김영욱이 버려집니다.
그 이후에도 그냥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에 앙심을 품고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에게 선거 자금을 대다 중앙정보부에 걸려 미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때 이미 2천만 달러를 횡령했으며 한국의 상당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회고록으로 간을 본 것도 부동산과 한국 여권 150만 달러 등 자신이 가진 정보로 딜을 하기 위함이었지 민주주의적 대의요? 글쎄요. 자본주의적 돼지면 또 모를까. 이런 맥락이 더해지면 죽었는지 산지는 알 바가 아니니 돈이나 가져오라는 대사나 절친을 죽였다는 비난 등 박통이 어그로를 끌며 쌓아놓은 당위성이 많이 희석됩니다. 위태로운 위치에 놓인 2인자의 고뇌, 흔하지만 그만큼 보증된 재미를 지닌 이야기죠. 제가 다큐급 고증이나 빅쇼트 같은 강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픽션임을 명확히 한 천문 같은 작품엔 굳이 고증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역시 유턴하는 장면에서 끝났다면 만족스럽게 극장을 나설 수 있었을 겁니다. 픽션임을 확실히 했으며 소격 효과를 위한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했으니까요. 끝까지 이 스탠스를 유지했다면 저도 영화 얘기에 집중할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 인터뷰를 넣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할 여지를 만든 데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재규가 5.16에 참여할 정도로 충신이었지만 이런 사람도 돌아설 정도로 박정희가 문제가 많았구나. 김영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추노회에서 죽이고 그런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돈까지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굳이 저렇게까지 몰아가지 않아도 박정희는 문제가 아주 많은 대통령이었고 김재규가 결단력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암살을 한 것도 사실이요. 중앙정보부로 향했으면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고 6번으로 향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소설 남산의 부장들이 이런 내용이라 영화도 이런 거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 남산의 부장들 또한 100% 사실만 담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소설엔 제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유도하는 장난은 요즘 같은 세상엔 폰으로 몇 자만 쳐봐도 금방 간파될 얄팍한 수지만 속지 않는다고 해서 속이려고 한 시도 자체를 옹호할 순 없다고 봅니다. 픽션으로 와디프로 전개하던지 사실성에 기반한 메시지로 가던지 부디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나란말싸미, 걸캅스, 82년생 김지영, 블랙머니, 남산의 부장들까지 영화의 완성도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인 코드는 선동과 날조입니다. 제가 놓친 충무로 컨퍼런스가 있나요? 영화는 의식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거 없어도 우리 잘 살아요. 즉, 영화의 가치는 제작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와 관객의 평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매겨질 겁니다. 만드는 이가 싸구려 선동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는 이가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스스로 영화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연기와 좋은 연출을 갖춰놓고도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최근 블랙머니의 정지용 감독이 겨울왕국의 극장 독과점을 비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왜 한국 영화의 독과점엔 침묵하냐니까. 동료들이 돈을 버는데 공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죠. 충무로 여러분은 계속 문제를 밖에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이기겠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기생충은 CG가 스펙타클해서 1000만 돌파했나요? 신과 함께조차 미국 블록버스터와 비교하면 애들 장난입니다. 관객들이 외국 영화의 눈뽕에 취해서 한국 영화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까진 텐트폴급이 아니면 외국 영화들이 더 힘을 못 받는 편이에요.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면받지 않은 지금 부디 양치기 소녀는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제의 원인은 늑대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의 태도거든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